예, 정치 산책, 178번째, 네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이죠. 음력으로는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산하단체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환빠 논쟁에 대해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양 이사장님과의 업무 보고 중에서 이 환빠 논쟁이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뛰어들고, 또 한동훈이가 이덕일 교수님에게 또 끌어들였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김어준이도 또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고, 또 저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환빠 논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번 환빠 논쟁은 역사전쟁이고요. 이 역사전쟁은 지난 문재인 정권까지는 주류와 비주류가 결국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끌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해서 전 대학의 100% 사학과 내지 국사학과 교수들이 승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분법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들어와서 이 역사전쟁은 이 환빠 논쟁을 떠나가지고 이제 역사전쟁에서 지난 120년 동안의 비주류 세력이 이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는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소개가 좀 돼야 되겠죠. 우리 최태영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고 학장님이 계셨고, 뭐 윤내현 교수님이라든지 윤명철 교수님이라든지 이덕일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시라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또 제야사학자이면서도 아주 그 유명한 율곡이 이준재 선생님이라든지 강사원 박사님 들이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민욱 선생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공우미 학술원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도,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극히 일반 그 시민이기 때문에, 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 환빠 논쟁은 역사 전쟁이고, 역사 전쟁은 이제 주류가 비주류였던 세력이 주류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주류의 중심 인물이었던 우리가 이병도라든지 또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신석호, 이 사람은 조순사 편수의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이만희 시류로 금수령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고 소다스키치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이기백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100%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주류 역사학자들이라면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최태영, 윤내현, 이대길, 윤명철, 이중재 뭐 박민호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류로 이제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단곡이 역사서인 환단곡이 제가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네. 자, 이 책, 이 환단곡이 두 번째 이 대야바리선 단기고사, 그 다음에 박재상 선생님이 쓰신 부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선 선생님이 역주와 쓴 부소보, 그 다음에 우리 박민호 선생님이 쓰신 환단 원류사, 이런 책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고 명료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태영 박사님은 돌아가셨고요. 190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4년도에 돌아갔으니까 104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던 분이시고, 윤내현 교수님도 1939년생으로서 2025년까지 사셨다. 올해 돌아가셨죠. 윤내현 교수. 제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개유 구테타, 개유 정난, 소위 말해 개유 구테타라고만 인조반정을 말합니다. 인조반정. 이때에 이제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 그 조선을, 후기 조선을 절단내고 여기에 권력을 잡았던 전주희 씨, 연안희 씨, 달성서 씨, 그 다음에 달성서 씨, 그 다음에 은진송 씨들, 그 다음에 풍량조 씨, 민흥민 씨, 여흥민 씨, 그 다음에 신안동김 씨, 이런 문중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지난 400년을 두 단위로 나눠가지고 우리 역사가,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앞에 289년, 뒤에 뭐냐면은 약 100년, 120년, 요거를 연구를 잘 해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76년에 일제의 공훈을 받았죠. 그 백작 신분이 됐는데 왕족이 전주희 씨가 6명, 남인은 하나도 없고 북인이 1명 정도가 있는가 그렇고, 소론이 한 5명, 6명 정도 되고, 이 노론이 56명이나 된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요 놈들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 400년 동안에 이 한국사를 부정하고 당군을 신하로 만들고 일제와 짬짬이가 돼가지고 친일 기독교 세력들과 같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의 동아리로 만들었던 이 자들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번듯이 뭐냐면 제사도 잘 치르고 뭐 이렇게 자기들 모양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가당치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넋두리로 설명을 좀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의 특징에 대해서 한
그 15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적어봤던 건데요. 요 고조선의 특징, 예, 이 고조선의 특징, 요 부분을 한번,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고조선은, 언제 세워졌는가, 고조선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각중에 뭐냐면은,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고조선을 이야기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고조선의 형태가 뭐냐면, 강력한, 소위 말하는, 계급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조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청동기의 그 유적도 있지만, 유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래서 이 고인돌이, 이 청동기를 대표하는 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인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동기 강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왔는가? 청동기를 만들었던 그 기술은 지금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강력은 어디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고조선을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세기에 꺼진 이런 민족주의 사관의 바탕을 두어서 국경성을, 서구 열강들이 마음대로 끊어서 지금 이제 나라가 편성되어 있는 이런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 고대사를 바라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조선이라고 불렸는가? 또 왜 굳이 동이족이라고 불렸는가? 예. 그러면 조선과 동이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조선은 왜 광명족이라고 하고 태양족이라고 하는가? 일본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동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파형 동검이, 많이 발견되는가? 그리고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비파형 동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 강력은 대체로 어디쯤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인돌은 도대체 이렇게 큰, 10톤, 20톤의, 이 돌을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이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왔는가? 그리고, 일반, 생산자인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제공했는가? 무엇을, 주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따랐는가? 이런 것부터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고조선의 기본적인, 특질인데요. 그래서 이 고인돌은 지금 이제, 평양에 약 한 12,000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 한강 이남에, 뭐 약 한, 30,000기 정도가 있고, 조선 강력 전체에 한 3,4만기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로, 있는 데까지가 북경 근처 난화강 근처까지, 이 그 청동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한다면, 있다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 뭐고 고인돌의, 강력이고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그 학자들이, 자꾸 민족주의 사관에서 한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은주는 고조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하나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하은주이고 하은주는 나중에 부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항상 삼지제도라고 하는 삼지제도로서 삼문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한진한배낭, 고구려백제신라 이처럼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황제국의 제후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로 국가로 올라가면서 자꾸 전제 왕권 국가의 조선시대 때의 국가 형태로만 이해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황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후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국이 살고 있는 것을 서울이라고 하고, 황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적현지역이라고 한다. 그거를 경기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서울에 서울이라고 부르고 경기라고 부르고 적현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반도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조선의 특징을 한 1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고인돌 평양 근처 1만 2천 개, 한반도 전체에 3만에서 4만 개. 두 번째, 한강을 중심으로 남방식,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을 북방식, 탁자형이라 그러죠. 이것이 뭐냐면 요동지방 요능선까지 펼쳐져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이때 이미 지배자가 등장을 했고 계급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계급과 신분은 다른 것입니다. 하은주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 신분, 군사 신분, 제사장 신분은 신분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지시명령 억압 착취할 수 있는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로부터 차별을 가지는 것보다는 화합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경에서 나오는 민유방본이라는 말, 민유방본이라는 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우리의 사상이고 이게 대동사상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네 번째, 다섯 번째, 특히 토기가 북한의 미송리 토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난해강 이후에 북경 쪽에 있는 그 중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토기가. 여섯 번째, 청동기 만드는 기술 수준이 BC 3세기에 일어났는데 청동거울, 청동도끼, 청동화살촉 이것이 바로 돌로 급포집을 만들었는데 그 수준이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따라가지 못한다. 고로 이런 기술은 과거에 초원기를 따라서 저는 RR해 카스피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세공기술자들이 이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문명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고조선은 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하은주를 이해되고 후기에는 부여를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전기 때 그 연나라가 이제 연나라의 장수 징계가 신입해서 이천리를 잃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동지방까지 이제 확장됐다는 뜻인데, 연나라가 이때에 우리가 이제 세형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청천강 이남, 지금 현재 청천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동강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청천강과 이 평양의 이런
세형 동검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연나라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나라는 정기, 전년, 후연, 북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요령성의 정가화자 박물관 유적에 놓아 있는 그 청동 유적과 이도 하자 유적지에 있는 요양에 있습니다. 요양에 이러한 초대형 고인돌 발견이 고조선 지배자가 신전으로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신전 수준이다. 그래서 이 고인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실고분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초기 고조선은 요령성에 있고 이후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요 세력들이 북부여가 몽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동부여는 그대로 남았고, 절본부여는 묘족과 백족, 지금 현재 중공 땅 남부를 통해 가지고 그 일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부에서 부여에서 갈라졌다. 후기 조선은 부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들이 제공한 것은 바로 천문학적 지식을 제공했다. 그래서 우리 박용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샤먼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공부는 유계인데,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 이 6가지가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다, 지혜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존경을 받으면서 관리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 때도 벽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논이 발견되었고요. 광양에도 2000년 전에 이미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있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농경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들이 먼저 야마토 정권이다. 그 다음에 이 고전시대 때 쟁기라든지 수레바퀴가 크기가 1.6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곡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번째, 산둥반도에서 이제 고인돌이 발견 흔적이 있다는, 그래서 산둥반도가 뭐예요? 제나라잖아요. 전초제연 한위조,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고, 이 제나라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수선의 강력이 거기까지 파편처럼 있다. 그 다음에 산둥반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제나라 땅이죠. 제나라 땅. 자, 14번째,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대 국가 고조선이 만든 비파형 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것이 바로 지중해 문명에서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지배자 계급이 탄생하였다. 그 이전은 우리는 신분제 사회라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5번째, 마지막으로 고조선은 정기 한조와
후기조선,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부여로 나누어졌는데 이때 세 갈래로 제후국이 분리 독립되어 나갔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러한 제후국들이 독립되면서 이거를 얼마나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국이 이루어지고 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환빠 논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체계, 학문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교체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학의 교수니 박사니 하는 들이 시대가 끝나고 일반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그들보다도 더 실력이 우수하고 또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 우리 한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